내 아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년.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친정엄마에게 겨울 코트 한 벌 사드렸다는 이유로요. 뺨이 퉁퉁 부어오르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가 홧김에 그럴 수도 있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 오피스텔 월세에 생활비에 명품 가방까지 매달 130만 원 넘게 갖다 바쳤더니 돌아온 건 뺨 한 대였죠. 글쎄요.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더라고요. 남편 서랍을 열어보니 억대 빚이 쏟아져 나왔고 그 돈을 전부 코인 도박판에 날려버린 겁니다. 제 월급 통장까지 뺏으려 했던 남편, 저는 그날 밤 모든 돈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몇 통이나 왔는지 아십니까? 59통이요. 그리고 그 59통의 전화가 끝난 뒤 시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 분기 성과급이 통장에 꽂힌 날 퇴근하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가 친정엄마에게 고급 겨울 코트를 한 벌 사드렸죠. 엄마가 코트를 입어보시면서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혹시 사이즈가 안 맞으면 교환하려고 영수증을 따로 챙겨왔죠.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거실 소파에 곽정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제가 아까 가방에서 꺼내다 무심코 식탁에 올려둔 코트 영수증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곽정순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수증을 구겨 식탁 위에 내던지며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죠.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얼마짜리냐고. 곽정순이 영수증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 성과급으로 친정엄마 코트 한 벌 사드린 거예요. 왜 그러세요? 뭐? 성과급? 네 돈이 어딨어.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친정엄마한테 백화점 코트를 사. 곽정순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핏줄이 선 목덜미가 붉게 달아올랐죠. 어머니, 그 돈은 제가 회사에서. 찰싹. 곽정순의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고개가 옆으로 꺾였죠. 뺨에서 뜨거운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내 아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년. 시어미한텐 손톱만큼도 안 쓰면서 친정엄마한테 백화점 코트를 질러. 이 뻔뻔한 년이. 곽정순이 제 멱살을 움켜쥐며 침을 튀겼습니다. 저는 뺨을 감싼 채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안에 피비린내가 번졌죠. 어머니, 손 놓으세요. 제발. 놓긴 뭘 놓아. 네가 이 집에서 뭔데. 내 아들 돈 빼먹는 주제에 감히. 곽정순이 저를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퇴근한 남편 백성우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저는 부어오르는 왼쪽 뺨을 손으로 가리키며 백성우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 때렸어. 친정엄마 코트 사드렸다고 뺨을 때렸다고. 백성우가 곽정순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혜인이 뺨이 벌겋잖아요. 곽정순이 식탁 의자를 잡아당기며 털썩 앉았습니다. 성우야, 네 마누라가 네 돈으로 친정엄마한테 100만 원짜리 코트를 사줬어. 시어미는 안중에도 없고. 혜인아, 너도 좀.
엄마한테 먼저 사드리지 왜 친정 엄마부터 사? 백성우가 넥타이를 풀며 저를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그 소리가 나와? 맞은 사람이 나라고. 엄마가 좀 홧김에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먼저 마음 상하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백성우가 핏대를 세우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어머니 편에 서서 오히려 저를 다그치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3년간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곽정순의 오피스텔 월세 85만 원, 통신비,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한 달에 130만 원이 넘었죠. 곽정순에게 제 명의로 가족 신용카드까지 만들어 드렸고 곽정순은 그 카드로 백화점과 마사지샵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백성우의 자존심을 세워주겠다고 회사에서 제가 실질적 가장이라는 사실을 숨겨온 3년. 그 3년이 이 뺨 한 대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곽정순이 소파 옆에 놓아뒀던 쇼핑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도 제 가족카드로 긁어온 명품 가방이 들어있는 쇼핑백이었죠. 나간다. 성우야, 네 마누라 단단히 교육시켜. 곽정순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혜인아,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혜인아, 앞으로 네 월급 통장하고 공인인증서 나한테 줘. 내가 직접 관리할게. 잠긴 문 너머로 백성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부어오른 뺨을 거울로 비춰보며 더 이상 이 집의 호구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밤이 깊어지자 거실에서 백성우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형, 나야. 좀만 빌려줘. 진짜 급해. 200만 원만. 아니, 100만 원이라도.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다 못해 처절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부족이 아니었죠. 저 목소리에는 뭔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명의의 자산 내역서, 곽정순에게 매달 보냈던 오피스텔 월세 송금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하나하나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3년치 송금 내역과 카드 결제 기록을 정리한 저는 날이 밝아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백성우의 등이 복도 너머로 보였죠. 저는 그 등을 조용히 응시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실에 설치해둔 반려견 관찰용 패캠 앱에 접속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를 열자 어제 곽정순이 제 뺨을 내리치던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저는 영상 원본을 스마트폰에 백업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차를 내고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바닥을 밀대걸레로 밀면서 어젯밤 정리해둔 파일들을 머릿속으로 되짚고 있었죠.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화면에 우체국 집배원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죠. 택배요? 아닙니다. 특별 송달 등기 우편물이요. 백성우 시댁 맞으시죠? 집배원이 내민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수령인 란에 백성우의 이름이 찍혀 있었고 발신인 란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저는 수령 확인란에 서명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서류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밀대 걸레를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죠.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아 백성우의 회사 급여를 전액 압류하겠다는 법원 결정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백성우가 평소 자물쇠로 잠가두던 책상 옆 서랍이 눈에 들어왔죠.
부엌에서 망치를 가져와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쇠가 부서지며 서랍이 벌컥 열렸죠. 안에는 종이 계약서 뭉치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마이너스 통장 계약서, 저축은행 신용대출 계약서, 심지어 금리가 20%가 넘는 대부업체 대출 계약서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 뭉치 밑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닳아 너덜너덜해진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저를 노려봤죠. 3월 15일 리딩방 추천 종목 2천만 원 매수. 손절. 4월 2일 코인 레버리지 1,500만 원. 전액 청산. 5월 20일 대부업체 추가 대출 800만 원. 물타기. 수첩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대출받은 돈을 가정에 쓴 게 아니었죠. 전부 주식 리딩방과 코인 도박판에 쏟아부어 날려버린 기록이었습니다. 어젯밤 백성우가 제 월급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큰 소리친 이유가 비로소 맞춰졌습니다. 급여가 압류당할 판이니까 제 자산을 빼앗아 빚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법원 결정문과 대출 계약서,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도 빠짐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저장할 때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딩 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곽정순의 문자였죠. 혜인아, 오늘 저녁에 한우 먹고 싶다. 강남에 새로 생긴 한우 오마카세 예약해놓고 네 신용카드 가져와라. 저는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카드회사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죠.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분실 신고하려고요. 즉시 정지 처리해 주세요.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정지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시계가 오후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행 영업 마감까지 13분. 저는 지갑을 움켜쥐고 현관문을 박차며 뛰어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죠. 계단을 뛰어내려가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벽시계의 초침이 3시 52분을 찍고 있었죠. 자동이체 해지하려고요. 전부 다요. 창구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부요? 몇 건이나 되시는데요? 매달 나가는 오피스텔 월세 자동이체, 통신비, 건강보험료. 전부 다 해지해 주세요. 직원이 화면을 넘기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85만 원, 통신비 8만 9천 원, 건강보험료 34만 2천 원. 이 3건 모두 해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오늘 당장이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해지 완료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한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죠.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달아오른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제 곽정순에게 맞은 뺨이 아직도 욱신거렸죠. 하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환하게 빛났죠. 오늘 촬영한 증거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이중으로 백업하고 내일 할 일 목록을 메모장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곽정순에게 흘러가던 돈줄을 모조리 끊어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제 자산을 지키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출근 대신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업무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곽정순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저 오피스텔 계약자 최혜인입니다. 아, 네. 최 씨, 무슨 일이세요? 다음 달 계약 만료되잖아요. 연장 없이 계약 종료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집주인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갑자기요? 거기 사시는 어르신이 계속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계약서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도 제 통장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계약 해지 내용 증명도 보낼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예적금 계좌 3개, 주식 계좌 하나. 제 이름으로 된 모든 돈을 시댁 식구들이 절대 손댈 수 없는 다른 은행의 새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죠. 송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잔액이 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계좌까지 이체를 마치고 나서야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죠. 회사에 도착한 저는 점심시간 전까지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대학 선배 차영주 변호사. 졸업 후 연락이 뜸했지만 이혼 소송 분야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선배였죠. 저는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저녁 7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스마트폰 화면에 숫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끊이질 않았죠. 곽정순이었습니다. 12시 3분, 12시 5분, 12시 7분. 2분 간격으로 전화가 밀려들었습니다. 화면을 켤 때마다 부재중 전화 숫자가 올라갔죠. 28통, 35통, 41통. 부재중 전화 사이사이로 문자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 카드를 막아. 네가 감히 시어미 카드를 끊어. 당장 풀어. 한우 집에서 카드 안 돼서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니년 죽여버린다. 두고 봐라. 월세도 안 들어왔어. 네가 월세를 끊었어. 저는 문자 하나하나를 캡처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기계적으로 움직였죠. 욕설이 담긴 문자가 올 때마다 캡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문자들은 전부 증거가 될 테니까요. 부재중 전화가 59통을 찍었을 때 오후 업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의자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죠. 이번에는 백성우였습니다. 지금 회의 중. 짧은 문자 한 줄만 보내고 백성우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등록했습니다. 회의실 프로젝터 화면을 바라보며 펜을 돌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저녁 7시 차영주 선배와의 상담 시나리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오후 4시쯤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곽정순 씨한테 방 빼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서랍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죠. 어젯밤 정리해둔 백성우의 빚 관련 서류 사본, 팩캠 폭행 영상이 저장된 USB, 곽정순의 욕설 문자 캡처본. 하나하나 가방에 넣으며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저녁 7시 차영주 선배의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환하게 불이 켜진 사무실이 보였죠. 저는 서류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문을 밀었습니다. 혜인아, 오래간만이다. 들어와. 영주 선배가 소파 앞 테이블을 가리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네고 가방 지퍼를 열었죠. 선배, 저 이혼하려고요. 영주 선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다 펼쳐봐.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법원 결정문, 대출 계약서 사본, 수첩 사진 출력물, 팩캠 영상, USB, 곽정순의 문자 캡처본. 테이블이 금세 종이로 덮였죠. 영주 선배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거 다 남편 몰래 대출받아서 코인이랑 주식에 넣은 거야? 네. 수첩에 전부 적어뒀더라고요. 급여 압류 결정까지 나왔고 영주 선배가 팩캠 영상을 노트북으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곽정순이 제 뺨을 내리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죠. 영주 선배가 영상을 멈추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혜인아, 이 정도면 내가 완벽하게 이긴다. 영주 선배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종류별로 분류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일 급한 건 내 자산 보호야. 남편 채권자들이 너한테까지 손 뻗기 전에 막아야 해. 어떻게요? 4명의 재산에 내가 직접 가압류를 걸어. 그러면 누구도 못 건드려. 영주 선배가 메모지에 펜을 굴리며 설명했습니다. 남편 빚쟁이들이 부부 재산이라고 우기면서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할 수 있거든. 그 전에 벽을 쳐놓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주 선배가 노트북을 돌려 대출금 송금 내역을 화면에 띄웠죠. 이 수첩 기록이랑 통장 거래 내역을 대조해 봐야 해. 대출금이 생활비로 안 쓰이고 전부 도박판으로 들어갔다는 걸 증명하면 남편 빚은 내 몫이 아니야. 수첩에 날짜랑 금액이 다 적혀 있어요. 대출받은 날짜랑 도박 사이트에 넣은 날짜가 거의 같더라고요. 완벽하네. 영주 선배가 수첩 사진 출력물과 은행 거래 내역을 나란히 놓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3월 15일 대출 실행 2천만 원, 같은 날 리딩방 계좌로 2천만 원 이체. 4월 2일 대출 실행 1,500만 원, 같은 날 코인 거래소로 1,500만 원 이체. 날짜와 금액이 한치의 오차 없이 맞아떨어졌죠. 이걸로 자금 흐름을 정리해서 법원에 내면 돼. 남편 빚은 가정과 무관한 개인 빚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영주 선배가 형광펜 뚜껑을 닫으며 팩캠 영상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자. 때리는 장면이 이렇게 선명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고소장은 선배가 써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시어머니 폭행 건 고소장이랑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소장, 둘 다 오늘 밤 안에 끝내자.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영주 선배가 노트북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죠. 사무실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빠르게 울렸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곽정순의 문자였죠. 네가 나 쫓아내려고 집주인한테 방 빼라고 했다며. 나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나가기 전에 이 집 가구란 가구는 다 부숴버릴 거야. 저는 문자 화면을 영주 선배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주 선배가 화면을 읽더니 콧바람을 불었죠. 기물파손 협박까지. 참 대단한 시어머니다. 보증금 못 받으면 어쩌죠? 걱정 마. 집주인한테 내용 증명 하나 더 보내면 돼. 영주 선배가 새 문서 창을 열며 말했습니다. 곽정순이 나가지 않거나 물건을 부수면 그 피해는 계약자인 내가 아니라 불법으로 버티고 있는 곽정순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야. 이걸 집주인한테 보내놓으면 너는 빠질 수 있어. 키보드 소리가 다시 빠르게 울렸습니다. 영주 선배가 내용 증명 문구를 마무리하고 프린터 버튼을 눌렀죠. 기계가 윙하고 돌아가며 종이 3장을 뱉어냈습니다. 고소장, 소장, 내용 증명. 3개 다 끝났어. 영주 선배가 출력물을 가지런히 모아 클립으로 집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죠. 커피잔 4개가 테이블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사무장이 법원에 소장이랑 가압류 신청서 접수하고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 바로 발송할게. 선배,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하긴. 증거를 이렇게 꼼꼼히 챙겨온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영주 선배가 어깨를 으쓱하며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 사본을 챙겨 넣고 사무실을 나섰죠. 며칠 후 영주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인아, 다 접수됐어. 소장이랑 내용 증명이 오늘 발송됐으니까 남편 회사랑 시어머니 오피스텔에 며칠 안에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백성우의 책상 위에 곽정순의 현관 앞에 놓일 장면을 떠올리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날 오후 영주 선배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 회사랑 시어머니 오피스텔 둘 다 수령 확인됐어.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쯤 지났을 때 곽정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미친년이, 이게 뭐야?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왔어. 네가 나를 고소했어. 곽정순의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 뺨을 때리신 건 어머니잖아요. 영상도 다 있고요. 영상이 뭐가 있어? 시어미가 며느리 한 대 때린 게 무슨 죄야? 죄예요. 분명한 죄입니다. 너 인연이 끝까지. 당장 취소 안 하면 내가 네 회사 찾아가서 행패 부릴 줄 알아. 어머니, 앞으로 할 말 있으시면 제 변호사한테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지 않았죠. 곽정순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등록하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에 영주 선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혜인아, 시어머니가 피부 마사지샵에서 내 카드 내밀었다가 정지 알림 뜨면서 결제가 안 됐나 봐. 샵 직원한테 카드 뺏기고 쫓겨났대. 어떻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내 사무실로 전화해서 30분 동안 욕을 퍼부었거든. 녹음 다 해뒀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 무렵 영주 선배에게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 들었습니다. 자금줄이 막히고 집주인에게 퇴거 독촉까지 받은 곽정순이 다급하게 백성우의 회사로 찾아갔다고요. 아들을 만나면 뭐라도 해결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회사 로비에서 마주한 백성우의 손에는 법원에서 온 이혼 소장과 급여 압류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색이 된 아들의 얼굴을 보고서야 곽정수는 자기 아들에게 억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날 저녁 집 현관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쿵, 쿵, 쿵. 혜인아, 문 열어. 열어, 이년아. 곽정순이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상태였죠. 소파에 앉은 채 스마트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집 앞에서 누가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주거 침입 시도요. 주소 알려주시겠습니까? 주소를 불러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관 너머로 곽정순의 고함이 계속 들려왔죠. 내가 네 시어미야. 시어미가 며느리 집에 오는 게 뭐가 잘못이야. 문 열어. 10분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관 카메라 화면으로 복도를 지켜봤죠. 경찰관이 곽정순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며느리 집이라고. 집주인이 출입을 거부하셨으니까 더 계시면 안 됩니다. 가시죠. 곽정순이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려 버둥거렸지만 결국 엘리베이터에 실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 카메라 화면이 조용해졌죠. 그날 밤 곽정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단을 피해 다른 번호로 보낸 것이었죠. 혜인아, 우리 가족 아니냐? 성우가 빚이 있는 건 나도 오늘 알았다. 가족이니까 같이 갚자. 내가 도와주면 다 해결돼. 제발 부탁이다. 저는 문자를 읽고 캡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백성우에게서도 메시지가 와 있었죠. 혜인아, 나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저는 두 사람의 메시지를 나란히 캡처해서 영주 선배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답장 한 글자 보내지 않았죠. 새 번호까지 차단 목록에 추가하고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주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죠. 혜인아, 남편 회사의 대부업체 직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하고 팩스 보내서 업무가 마비됐대. 회사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응. 부서 전체가 난리가 났고 남편이 인사위원회에 불려갔대. 사내에서 비투한 게 완전히 소문났어.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성우가 은행을 돌아다니며 제 예금을 찾으려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하지만 이미 모든 돈을 옮겨놓은 뒤였습니다. 백성우가 건질 수 있는 돈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궁지에 몰린 백성우가 반격에 나섰죠. 영주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인아, 남편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어. 역소송 들어왔다. 역소송이요? 남편이 진 빚이 부부가 집 사려고 같이 투자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빚의 절반을 내가 갚아야 한다는 거지.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 돈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나도 알아. 그래서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뭔데요? 시어머니가 오피스텔에서 안 나가고 있어.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현관문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곽정순이 버티는 바람에 세세입자를 받지 못한 집주인이 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3,500만 원이 그 오피스텔에 고스란히 묶여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동네 맘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점심시간에 뭔가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며 링크를 보내줬거든요. 글을 열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 벌더니 시어머니 내쫓는 천하의 불효 며느리. 우리 아파트 동에 사는 여자인데 늙은 시어머니를 때리고 길거리에 내쫓았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동, 호수, 직업까지 적혀 있었죠.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작성자 아이디를 확인하니 곽정순의 이름으로 인증된 계정이었죠. 백성우가 시어머니 명의를 도용해서 쓴 게 뻔했습니다. 곽정순은 스마트폰으로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복도를 지나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직장 동료 2명이 정수기 앞에서 고개를 맞대고 속닥거리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지나갔지만 뒷목이 뜨거워졌죠. 그날 오후 백성우에게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커뮤니티 글 삭제해 줄게. 대신 소송 취하하고 빚 반반 나눠서 갚자.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스마트폰을 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빚을 숨기고 제 돈을 빼앗으려 하고 뺨 맞은 저를 오히려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동네방네 거짓말을 퍼뜨려 놓고 협박을 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을 틀어 양손에 받아 얼굴을 적셨죠.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지는 겁니다. 저는 종이 타월로 얼굴을 닦고 자리로 돌아왔죠. 퇴근하자마자 영주 선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맘카페 글 캡처본, 아파트 커뮤니티 글 캡처본, 백성우가 보낸 협박 이메일을 차례로 보여줬죠. 영주 선배가 화면을 넘기며 읽더니 의자에 기대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이 바보가 본인 인증된 아이디로 글을 썼어? 시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에요.
근데 시어머니는 카팩을 쓸 줄 몰라요. 시어머니 명의를 도용해서 쓴 거면 더 좋아.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 도용까지 죄가 2개야. 영주 선배가 캡처본을 프린터로 출력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혜인아, 남편이 우리한테 결정적인 증거를 스스로 갖다 바친 거야. 이메일에 글 삭제해주겠다고 썼잖아. 본인이 올린 거라고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지.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자.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 이메일 내용은 재판에도 증거로 쓸 거니까 원본 절대 지우지 마. 영주 선배가 출력물을 투명 파일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건 뒤집을 수 없어. 자기 손으로 무덤을 판 거야. 저는 파일을 서류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영주 선배가 사무실 문까지 저를 배웅하며 어깨를 한번 두드렸죠. 내일 아침 9시 관할 경찰서 앞에서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관할 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영주 선배와 만났습니다. 다 가져왔지? 네. 캡처본이랑 이메일 원본 전부 출력해 왔어요. 접수 창구에 앉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맘카페와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린 허위사실 유포, 시어머니 명의 도용. 담당 경찰관이 고소장을 넘기며 캡처본을 한 장씩 확인했죠. 작성자 아이디가 본인 인증된 계정이라고요? 네. 시어머니 이름으로 인증된 계정인데 실제로 글을 쓴 건 남편입니다. 시어머니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투르시고 남편이 보낸 이메일에 글 삭제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백성우가 보낸 이메일 출력본을 경찰관 앞에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이메일 내용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접수하겠습니다. 피의자한테 출석 요구서 발송할 건데 직장 주소로 보내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영주 선배가 말했습니다. 출석 요구서가 또 회사로 가면 남편 입장에서는 치명타야. 비톡촉 전화에 이어서 경찰 서류까지 회사로 날아가는 거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에 가정법원에서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영주 선배는 백성우의 낡은 수첩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을 나란히 정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죠. 대출받은 날짜, 금액, 그리고 같은 날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간 이체 기록. 숫자가 한 줄도 빠짐없이 일치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성우 측이 주장한 부부 공동빚이라는 논리가 전면 기각된 거죠. 대출금 전액이 백성우 혼자 진 개인 빚으로 판정됐습니다. 제 자산에는 손톱만큼의 흠집도 나지 않았죠. 영주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인아, 이긴 거야. 남편 빚은 전부 남편 몫이야. 내 재산은 완벽하게 지켜졌어. 선배, 오피스텔 보증금은요? 그것도 움직일 거야. 오늘 중으로 남편한테 내용 증명 하나 더 보낼게. 영주 선배가 보낸 내용 증명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곽정순이 오피스텔에서 하루라도 더 버티면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백성우의 위자료에 얹어버리겠다는 것이었죠. 하루 지연될 때마다 30만 원씩 백성우의 빚이 불어나는 구조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백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단을 풀고 수화기를 들었죠. 혜인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회사에서 경찰 출석 요구서까지 받았어. 나 이러다 진짜 잘려. 백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취하해줄 수 있어. 조건 하나만 들어. 뭐든 할게. 뭔데? 당신이 직접 어머니 오피스텔에서 내보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게. 그게 조건이야. 엄마를 내가? 당신 말고 누가 해?
하루 늦을 때마다 30만 원씩 당신 빚에 붙는 거 알지? 전화기 너머로 백성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알았어. 다음 날 오후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씨, 오늘 아들이 와서 어머니 짐을 다 뺐어요. 한바탕 소동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방은 비었습니다. 보증금은요? 내일 중으로 최 씨 계좌에 입금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팔꿈치를 짚었습니다. 백성우가 직접 곽정순의 짐을 복도에 내던졌다는 소식을 들었죠. 곽정순이 아들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키운 아들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하고요.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은행 입금 알림이었죠. 보증금 3,500만 원이 제 계좌에 찍혀 있었습니다. 영주 선배에게 입금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 보증금 전액 돌려받았어요. 잘 됐다. 그리고 남편 쪽 변호사한테 연락 왔는데 변론 포기한대. 변론 포기요? 팩캠 영상이랑 경찰 수사 결과가 법원에 다 들어갔거든. 시어머니 폭행, 남편 허위사실 유포. 증거가 넘쳐나니까 더 싸워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거지.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죠. 보증금 잔액이 찍힌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혼 재판 최종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원 복도 긴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맞은편에 백성우가 앉아 있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양복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구두코가 긁혀 하얗게 벗겨져 있었죠. 피고 백성우, 원고 최혜인. 입정해 주세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영주 선배와 나란히 걸어 들어갔죠. 백성우는 변호사 없이 혼자 피고석에 섰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백성우에게 있다고 인정했죠.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백성우의 코인 도박 빚은 온전히 백성우 개인의 몫으로 남았죠.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장의 의사봉이 탁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주 선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선배, 정말 고마웠어요. 고생한 건 너야. 이제 푹 쉬어. 영주 선배가 서류 가방을 들고 먼저 법정을 나갔습니다. 저도 뒤를 따라 복도로 나왔죠. 혜인아. 뒤에서 백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백성우가 법정 문 앞에 서 있었죠. 뭔가 말을 꺼내려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곽정순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법원 경비원의 재질을 뿌리치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치고 제 앞까지 다가온 곽정순이 허리를 구부려 제 바지 끝자락을 움켜쥐었죠. 혜인아, 제발. 나 좀 봐라.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제발 한 번만 봐줘라. 곽정순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바지 끝자락을 가만히 빼내고 한 발짝 물러섰죠. 곽정순의 눈도 백성우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법원 현관을 향해 걸었죠. 뒤에서 곽정순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스마트폰을 꺼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야.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자. 그래, 좋지. 어디서 먹을까? 내가 예약해 놓을게. 엄마, 그때 내가 사드린 코트 있잖아. 그거 입고 나와. 그 코트? 아이고, 그거 아까워서 옷장에 고이 넣어뒀는데. 오늘 입어. 꼭이야. 전화를 끊고 호텔 레스토랑에 저녁 예약을 넣었습니다. 저녁 6시 레스토랑 입구에서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사드린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죠. 코트 단추를 하나하나 꼼꼼히 잠근 엄마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코트 잘 어울린다. 그래, 나 오늘 거울 앞에서 3번이나 입었다 벗었다 했어. 너무 좋은 옷이라 어디 입고 나가기가 겁이 났는데. 엄마가 코트 소매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죠. 혜인아,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이렇게 좋은 데서 밥 먹자고 하고. 그냥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이 녀석이. 엄마가 메뉴판을 펼치다 말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죠. 혜인아, 딸이 사준 옷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다. 알지? 엄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3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눌러앉아 있던 것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죠. 시댁에 돈을 보내느라 친정 엄마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사드리지 못했던 시간들, 뺨을 맞고도 참아야 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오고 엄마가 고기를 한 점 썰어 제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반찬 덜어주시던 손짓 그대로였죠. 많이 먹어. 우리 딸 고생했다. 저는 고기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코트 깃을 여미며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엄마의 얼굴이 식당 조명 아래에서 환하게 빛났죠. 가끔 거리를 걷다가 겨울 코트를 입은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그날 뺨에 느꼈던 열기가 잠깐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저 하나로 엄마를 지키고 제 인생을 되찾은 날의 기억이죠. 제 이름은 최혜인입니다. 자, 이렇게 최혜인 씨의 사연이 끝이 났습니다. 뺨을 때리고 거머리년이라 욕하던 시어머니 곽정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증금 한 푼 없이 쫓겨나서 아들의 곰팡이 핀 원룸에 얹혀 살고 있죠.
그토록 떠받들던 아들한테 짐짝처럼 폭도에 내던져진 거예요. 코인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진 남편 백성우는요. 월급 대부분을 압류당하고 회사에서도 매일 고개를 못 들고 산다더라고요. 두 모자가 비좁은 방에서 매일 밤 서로 탓하며 싸운다고 하니 참 인과응보가 이런 건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연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건요. 최혜인 씨가 되찾은 게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서 내 것을 퍼주는 게 도리라고 믿었던 거잖아요. 시어머니 월세 내드리고 남편 체면 세워주고 그러면서 정작 친정엄마한테 코트 한 벌 사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쌓인 서름 속에서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릴 뻔했던 거예요. 최혜인 씨가 진짜 되찾은 건 짓밟혔던 자기 자신의 존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정엄마 손잡고 밥 먹으러 가는 그 뒷모습이 그 어떤 복수보다 통쾌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에 내 마음 한구석을 계속 내어주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요. 그 마음을 돌려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는 문을 닫아도 괜찮다는 거. 내 한 몸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까지 지키는 길이라는 거. 최혜인 씨의 사연이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최혜인 씨의 이야기가 어땠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